미국의 인플레이션발 긴축 강화 경계감에 코스피는 3%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원 오르면서 1284원에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 SK하이닉스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국내 대표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 우려가 부각되며 52주 신저가로 마감했습니다. 나이백은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1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하자 수혜주로 분류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FSN은 자회사 부스터즈가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캡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고물가 충격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이에 미국이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5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8.6%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1981년 이후 약 41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을 하면서 3대 지수가 큰 하락을 보였는데 이에 우리 시장도 하락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1월 27일 이후 보인 적 없던 3%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힘든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오후에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셨을 텐데 이번 주 열리는 FOMC와 또 유가 공급망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의 연저점 2,546선인데요. 2,546선을 이탈을 하고 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10선을 위태롭게 지켜내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빠지면서 2,5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대량 매도로 오늘 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환율이 다시 1,280원 후반대로 급등을 하면서 매도세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외국인은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안타깝게도 모든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하락을 보인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과 은행 업종인데요. 의료정밀 업종이 무려 6.85%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통신업종이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업종 종목 한번 보시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 또 고배당으로 손꼽히는 통신업종이 하락을 그나마 가장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올 들어서 12% 하락한 기간을 봤을 때 그 기간 대비 KT의 주가는 22% 상승을 했고요. SK텔레콤은 올 1분기 일회성 비용 750억 원을 반영했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큰 영향을 끼치는 통신주의 특성상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SK텔레콤은 이러한 수급 영향에도 주가 상승은 제한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KT가 1%, SK텔레콤은 1.9% 정도 빠졌는데요.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 대비 선방한 테마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종목의 온도를 보면 파랗게 물이 들어있죠. 좀 안타깝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100위권 내에서 상승한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하이브 지금 10% 빠졌고요. 크래프톤도 5% 넘게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는 성장주의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고요. 운수장비 업종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하루에 약 2천여 대의 생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또 시장의 투심 악화까지 현대차의 주가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5.14% 빠지면서 17만 5천 원 종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 쇼크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또 신저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100위권 내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을 면치 못했고 시총 상위주들을 쭉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 ETF나 인버스 등만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보시죠. 선물 시장 지수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3% 넘게 빠졌고요. 선물 9월물이 11포인트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1조 넘게 팔았습니다. 이 1조 원 넘는 대량 매도가 5거래일 만에 연출이 됐었는데 장 마지막에 다시 조금 매수로 돌아서 주면서 6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뷰 한번 살펴보시죠.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6월과 7월 FOMC에서 각각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은 이미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6, 7월은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적은 시기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다뤄지면 국내 주식시장은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업종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분야 중심의 대응을 권고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등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책 모멘텀이 과연 우리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미국 CPI 급등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82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가까운 낙폭으로 시작했는데 장중 저점을 더 낮춰가며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 저점이었던 831포인트까지 깨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파나 싶었는데 3시 부근부터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400억 넘게 담았고요. 개인이 260억 정도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은 이 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6% 이상 하락했지만 통신 서비스와 운송 장비 부품 업종은 약세장 속에 선방했는데요. 오늘은 거의 모든 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약세장 속에 선방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 서비스 업종 중 버키 스튜디오를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한 후 상승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3,45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 보겠습니다. 모트렉스와 에코캡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했던 모트렉스, 오늘도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에코캡 보겠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권리락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모트렉스와 함께 운송장비 부품 업종 지수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빨간불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보시면 LNF를 제외하고 시총 20위권 내 모든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주 먼저 보시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넥슨 게임즈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주 한번 보시면 2%에서 크게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1250원대에서 단숨에 1280원대로 뛰었습니다. 오늘 15.1원 오른 128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향방에 대한 외환시장 전문가의 코멘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FOMC 회의가 이번 주 달러화의 추가 강세폭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보다 추가 상승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의 코멘트입니다. 일본의 위상 약화로 엔화의 매력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통화로서의 달러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고물가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미 극한 공포는 선반영 중으로 좀 더 길게 보자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고물가 충격과 향후 금융시장 예상 시나리오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특히 미 연준의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경계감도 이제 슬슬 나오는데요. 6월 FOMC에서 75bp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님 먼저 어떻게 좀 시장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위축세가 상당히 심하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적인 측면의 위축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0.4 조금 더 올랐다. 포인트가 거의 뒤에 끝에 자리 숫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날카로워져 있다는 쪽에 대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물가를 지금 다른 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커지면서 나왔던 변화와 함께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강하게 긴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경기의 위축 우려감, 특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10명 중에 7명은 내년에 긴축에 따른 경기에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플러스 알파로 더 작용하는 현상이 최근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그래도 가는 기조를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50bp 정도 인상으로 가는 걸 보되 6월 달에 오히려 또 9%대까지 나오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또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우리나라 사정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될 거고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또 물가 압력이 상당히 큰데 에너지 수입 가격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적자 같은 경우도 10일짜리도 수출은 하향 정체되는데
오히려 수입 가격 때문에 벌써 6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반응하죠. 이런 몇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또 크게 작용하면서 나오는 지금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를 잡느냐, 혹은 이제 침체를 방어하느냐,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좀 두려운 또 그걸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시장이 그야말로 좀 극한의 공포 속에 휩싸여서 투심이 악화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이미 좀 선반영 중이다, 오히려 하반기에 되돌림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들려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차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한 달 후행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번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5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에 이 FOMC 금리 결정을 할 때는 6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선반영됐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행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랠리를 주느냐 반등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에 앞으로 나오는 이벤트들,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6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데 0.75%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그냥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냥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제가 1%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갔는데, CPI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짚어갔었는데, 1%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CPI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8%라고 한다면요, 이걸 잡으려면 기준금리는 9%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1%인데 9%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는 다 죽자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뭔가 과도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금리 인상 수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어떤 얘기를 붙이려고 한다면 1% 이상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도 사실은 7월에 어떤 이 6월 이 CPI의 어떤 줄어드는 폭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겪고 앉지 않습니까? 저희가 1월에 금리 인상하고 3월에 금리 인상하고 5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바닥을 이게 진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이번 6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은 주겠지만 그게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좀 버려두시고요. 만약에 6월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좀 스트레스 폭을 좀 크게 넓혀서 1%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도 랠리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어떤 반등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또는 손절이라든지 또는 현금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었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또 7월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1%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의 2020년 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였습니다. 근데 3월 4일에 1.25%로 금리를 낮췄고요. 그 다음 3월 16일에 바로 그 달에 0.25%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한 달 새에 벌써 1.25%의 금리를 낮추게 됐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내릴 때는 시장에 급변한 어떤 반등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릴 때는 급락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은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만,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실 시기에 진바닥을 잡았으니 랠리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좀 버려두시고,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7월 달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그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0.75% 이상의 또 1%에 넘는 그런 스텝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안도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금을 확보하라라는 이제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플레를 피할 안전지대가 과연 현금밖에 없을지 좀 궁금한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시장에 맞춰서 좀 챙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정유부터 뭐 가스 또 여러 가지 뭐 비료 오늘 같은 경우 사료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수혜를 받는 정유주 같은 경우 만약에 또 정유사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의 정제 마진 쪽으로는 강한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유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유가 같은 경우도 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나올 수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료 가격이 고점에서 크게 또 밀리게 되겠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또 급하게 올라가는 유가가 나온다고 해서 마냥 또 좋게만 볼 수도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그러면 또 이쪽이 된다고 그랬는데 따라갔더니 고점에 물렸더라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게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가 지금의 대안이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가격들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그렇다고 유가를 예측하기가 쉽나요?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차라리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이 그리고 또 여기다가 사게 되면 잘못하면 또 물릴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의미는 현금 자체를 보유해서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뭐 마이너스 30% 손해보고라도 지금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본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이런 변화 흐름들이 끝나고 안정일 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이런 현금 하나도 없이 만약에 시장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모든 계좌가 지금 같은 뭐 하루 사이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질 정도의 흐름들을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100% 정도 다 갖고 있는 계좌를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제 정리해야겠어. 주식 다시는 안 해. 라고 정리하는 시점이 거의 바닥권에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를 관리한다는 입장 쪽에서 그리고 또 다음 기회 쪽에서 안정됐을 때 대응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현금은 그래서 더 강조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나의 좀 방어막 같은 경우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시영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면 몰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뭐 이전부터 제가 몇 번씩 언급을 드렸을 때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그거는 현금을 이미 확보를 했으니 계속 현금을 좀 들고 계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내가 포지션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내일 또 빠지니까 오늘 시간에라도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뭐 하지 못할 행동이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FOMC 이후에는 기회가 분명히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1월에도 그랬고 3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랬다고 한다면 이번 6월에도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한 번 더 충격은 있겠지만 한 이후에 물론 어느 정도 시장에 또 반등을 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장의 차트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낮춘 상황에서 또 한 번 또 반등이 나오고 이전 고점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사실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에 뭔가 주식을 내일 빠졌을 때 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초로 주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전의 학습 능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 종목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업황이 좋기도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인덱스 펀드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종목의 위주의 종목들을 먼저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터라든지 컨텐츠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어떤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물려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현금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너무 물려 있다고 하시면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를 물려 있고 40%를 물려 있으면 600만 원에 30%만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600만 물려 있는 상태에서 180만 원만 손절을 하셔서 그것만 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계셔도 그 다음 시장에 대비하실 때 충분히 좀 여유가 생기시거든요. 그거를 안 하시려고 하시면 계속 못 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6월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야 되시는지 감이 한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들고 가시는 거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점이 어디고 정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주식을 안 하겠어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진바닥이 올 수 있고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진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시영 차장은 FOMC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손절을 할까라고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30%의 자금을 조금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오늘 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또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뭐 지금 반전 모멘텀도 없고요. 또 시장도 받쳐주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흐름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실적 얘기하게 되면 채널 돌아갑니다. 네, 지금 실적과도 관계없이 움직이는 삼성전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지금 전망치로 보게 되면 그나마 괜찮다라는 분위기인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다른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분기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로 15조 원대, 약한 작년 대비해서 20%는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봤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특성이 나오겠죠. 한국 자체에 대해서 한국의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을 같이 움직이는 입장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선물 매도와 함께 또 끌어내리는 코스피 200의 대표적인 주자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한국 시장의 영향력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더 고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2분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마저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또 그동안에 좀 선전했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반도체 가격이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Q로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이끌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버용 쪽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유지했던 부분들이 이 Q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혹시나 지금 좋을 걸로 알았는데 예상 외로 흔들리게 되면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삼성전자 하면 얘기 나오는 게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죠. 그동안 그렇게 만약에 돈을 벌어서 100조 가까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뭐 M&A 한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돈을 잘 버는데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들 지금처럼 계속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들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해줬다는 부분들도 하나의 약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리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더 좀 주춤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 시장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는 이익 전망이나 밸류에이션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바닥을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지금 뭐 삼성전자 누적으로 좀 수급을 좀 보면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만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합쳐서 이제 2조 5천억을 매도를 했고 그중에 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매도를 했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감정 저도 똑같은 감정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저축하는 개념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싶고 저도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고 또는 내년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우리 시장의 지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만 당장에는 사실은 시장이 다른 어떤 악재들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어떤 하락을 뭔가 주도를 해야 된다면
그게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은 이 대부분 액티브 펀드 계열이 아니고 헤지펀드 계열의 인덱스 계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인덱스 수익률을 이 인버스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넣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게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엮여 있는 상황이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하지만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라고 삼성전자를 막 확 들어가서 한 번에 다 사시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5월 한 달 동안 쌓여졌던 자금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오신 자금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에도 또는 7월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5만 원대까지 가는 가격대에서 또 한 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셔야죠.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성장 동력 또는 당장의 메모리 반도체가 어쩌고 또는 비메모리 파운더리 사업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아무리 쏟아내봐야 시장 자체에서는 반응이 좀 미적지근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한 번에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6만 원이 깨지는 가격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로 봤을 때 매력적인 게 의심을 할 수는 없으나 5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 그때 돼서는 6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 5만 원이 깨지면은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만약 5만 원 선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 이 분들이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할지 짧게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차장님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 일봉 보고 매번 얘기하시는 것보다 좀 큰 그림상의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삼성전자의 효과가 물론 그때 나왔던 IT의 또 비대면 효과와 함께 같이 성장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유동성이 같이 가밀되면서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는 현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와 함께 월봉상의 지지권을 봤었을 때는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6만 원대 밑에 최대한 5만 7천 원까지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가격대지만 5만 7천 원까지 얼어두는 그 방안을 좀 말씀을 주셨고, 장시영 차장 의견 들어볼까요? 먼저 근데 사실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양치기 소년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7만 5천 원이 깨지면 무조건 사라. 7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사라. 6만 5천 원이 깨지면 무조건 사라. 삼성전자는 괜찮다. 장기적으로 모아가라.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게 좀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면서 삼성전자 동반해서 하라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적의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주가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저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실 지수와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너무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대표님 언급하셨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어떤 6만 원이 깨지는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그러니까 분할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와 이제 움직임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핫 이슈 고물가 충격에 따른 향후 시장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봤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콕 종목톡에서 급락장 주요 종목들의 이슈 점검 또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힘드셨죠. 장중 끊임없이 흘러내리면서 코스피는 연저점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4%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 외국인이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긴 했지만 내일도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 크게 드는데요. 그 가운데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을 보인 건 타이거 인버스와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 하락을 보인 건 코덱스 레버리지와 타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은 이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인버스 상품만이 두드러진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3.5%의 급락을 보이면서 장 마감 직전 2,510선도 무너졌고 단숨에 2,5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밴드의 하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인버스 상품들만이 연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가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또다시 안전자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무려 7%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200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 오늘 일제히 6%의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인버스와 레버리지 극과 극의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5.1%의 낙폭을 보이면서 레버리지 상품들의 뒤를 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성장주들 계속해서 비를 맞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장중 50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2년 만에 25만 원대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두 종목이 타이거 소프트웨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NC소프트와 넷마블 등의 게임주들도 크게 하락하면서 이 상품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3%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1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134엔 안팎으로 거래되며 20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도쿄 증시의 주가는 상승하지만 오늘은 급락하며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인데요. 프라임 구성 종목의 80% 이상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중화권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을 위한 세금 감면 계획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미국 인플레이션발 긴축 공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베이징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도시가 다시 봉쇄될 거란 우려도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항생지수 역시 3% 넘는 하락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2%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증시는 5월 CPI 충격 속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바이오 USA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8만 전자를 바라봤는데 62,100원까지 끝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4거래일 연속 강하게 사들이면서 1조 7,65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0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9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 체크해 보시면요. 블록들 여파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최저가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개인은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 11거래일째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S-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 오늘도 장 초반 빨간불 켜내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개인은 10만 원 선 위에서 팔면서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큰 폭으로 밀릴 때에도 견조했던 종목이죠. 바로 LNF를 1,035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림 로봇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의 로봇 분야 M&A 기대감에 2주 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후 조정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 개인은 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급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보면요. SM은 지난주 반등을 보이면서 3거래일째 빨간불 켜냈대 개인은 매도했고요. 위메이드도 위믹스의 가치가 북되면서 정거래에 반등을 보일 때 개인은 물량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슨 게임즈를 비롯한 전반의 게임주와 엔터주에 대해서 개인은 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장시영 차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과 크게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죠.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만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락에 영향을 줄 악재들이 이제는 대부분 나왔다.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해보자라는 좀 의견도 흘러나오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대부분 반도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시총 3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똑같이 월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작년이었었죠. 윈터 이즈 커밍 나왔던 가격대 부근이 9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과 함께 위축받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되면 그 정도 이하까지는 내려가긴 힘들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빠르게 그 지점 비슷하게 들어온다라고 되면 적어도 그런 때는 큰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 가격대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9만 원 초반을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로 고전하던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양 수주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공급처 다변화,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하반기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데 장시영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를 매수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팩트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선 예상 매출이 10조 3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PER 10배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삼성전기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2분기도 사실 비수기인데 영업이익이 3천억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조하게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보면 서버용 FC BGA 시장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신규 수익 이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어떤 생산 능력 이런 증설 캐파 늘려간 것도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MLCC는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5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견조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카메라 부분도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을 전량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한 5천억 규모라고 해요. 그러면 전체 테슬라 카메라가 한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하는데 LG노텍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60에서 70%, 삼성전기가 30에서 40%인데 이번 전기 트럭건을 삼성전기가 전량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삼성전기의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성장 동력까지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서 저희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매수 타임을 고려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현재 상황, 현재 밸류에이션 팩트가 이렇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본업을 잘 해내고 있고 또 테슬라형 수주를 또 받으면서 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급락장 속에 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카카오가 인플레 우려에 아무래도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카카오 같은 기술주가 당분간 좀 힘들다고 봐야 할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좀 대응해 나갈까요? 네,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안 된다고 하죠. 네,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팩트만 한번 대보겠습니다. 특히 카카오 지금 주가도 많이 밀려서 올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엉망이냐 아니면은 또 적자느냐 이런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예상으로 영업이익이 한 8천억이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성장하는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실적은 성장하는데 그동안 과도하게 이어갔던 밸류가 부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밸류가 또 마찬가지로 그만큼 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실적만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예상 선행 PR이 30배 좀 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19년도, 18년도 왔던 그때 밸류와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죠. 그만큼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카카오 하게 되면 좀 밉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만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 밸류 가지고도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여기다가 뭐 어떤 변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정리하고 이젠 카카오 안 돼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이대로만 이어진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이 국제 유가가 좀 들썩이면서 정유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SK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외국인의 집중 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 종목 좀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먼저 그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기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외국계 매니저가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좀 한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매니저가 한 얘기가 기술주도 한 60에서 70% 빠진 게 굉장히 많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자기 본인 경험상 약세장에서 이 정도 빠진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치면 어김없이 뼛속까지 발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성장주든 기술주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공매도로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세력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 저도 밉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뭐 바닥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조금씩은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부분 분할 관련 이슈로 주가가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근데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정유화학 업종 전반에 다 강세 섹터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정유주들은 유가가 초반에 상승할 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지지만 추후에 이 시크리컬 관련 종목 내에 있는 업종들, 정유를 포함해서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비철 금속이라든지 관련된 원자재 업종이 더 좋아질 때는 그러한 이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 등이 하락할 때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인상을 할 거고 또 화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어떤 이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했었을 때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P보다는 Q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업종 내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실은 이 긴 추세로 정유화학 업종을 보신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후에 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는 정유화학 업종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으로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발 악재 약세를 면치 못했던 LG생활건강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략 한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점 작년 이맘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실적 충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31% 줄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밸류가 그만큼 비쌌던 부분들이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중국 말고 다른 지역. 그리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 좋은데 너무 단일 브랜드에 몰리는 경향들도 좀 있고, 게다가 또 이게 화장품이 임의 소비재인가요? 필수 소비재인가요? 좀 여성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가 라인들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지의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 일단 많이는 빠졌는데 과연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말고 이 브랜드 병화 등 다른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 주도주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변동성 장세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